안녕하세요. 1교시 강의를 맡은 세누의 북클럽 팀장 도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제 중개 업무를 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계약하소서가 제일 반가운 말로 들리실 거예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오해성 마동탁입니다. 만화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오해성. 오해성은 누구한테 미쳐 있었습니까? 엄지한테 미쳐 있었죠. 우리 마동탁은 승리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에 미치게 됩니다. 저는 세노에 12기여서 25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요.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어디다가 개업을 할까? 아니면 능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어디 소속이 돼서 일을 해볼까?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업무를 하시면 오라는 곳은 만들며 가셔야 합니다. 만들면서. 개업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손님은 부동산입니다. 일반 손님보다 나한테 직접 오는 손님이 50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손님들을 여러분께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이 물건지일 경우에. 또한 여러분이 손님인 경우에 물건지 부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개업하시게 되면 각종 핑계를 만나셔서 밥을 드시고 술을 드셔야 합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성격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만들면서 가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을 타면 그날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제 노래방이 있기 전에는 나이트를 갔고요. 노래방이 생긴 후로는 주로 이제 노래방에 다녔어요. 그때 어려울 때 누군가 한 명이 보너스를 많이 탄 사람이 뭐 오늘 나이트 내가 쏜다 이렇게 해서 갔죠.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계약을 했어요. 오늘은 소속 같으면 제가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해서 친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오시는 손님은 부동산 손님이 제일 크십니다. 부동산 옆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결국 여러분 동료도 될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동료들. 결국은 그동안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를 알아갔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장님인 거야.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던 구역에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개업을 하셨으면. 또 여러분이 소속으로 임하시면 저 부동산에 실장 바뀌었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뉴페이스예요. 그 동네에 혜성처럼 등장하신 거예요. 좋은 의미입니다. 어디든지 어떤 분야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첫인상이 너무 후줄근해 하시면 마이너스예요. 생각해 보시면 의식주 중에서 주가 제일 비싸요.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 제일 비싸고 고급스럽고 우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은 저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주를 다루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 순서가 의식주였어요. 제일 비싼 주가 뒤로 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냥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옷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밥을 먹고 아주 친하게 되면 그 사람 집에를 가게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밥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 첫 만났을 때 옆에 중개업소 사장님들, 손님들하고 여러분이 뭐로 서로를 보게 될까요? 바로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옷을 비싼 옷이 아니고 내가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내 개성을 나타내실 수 있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몇 년 경력이 쌓이시면요. 그냥 뭐 잠바떼기 걸치고 그냥 막 나가셔도 계약이 돼요. 내공이 쌓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그러시지 않으셔요. 아직 여러분은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말투가 단정한지에 따라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 시절의 말투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혜성처럼 등장한 그 동네의 새로운 스타예요. 의식주 순서대로 여러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나서 저 사람이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뭔가를 같이 할 사람 같으면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서로를 알게 되겠죠. 밥을 후루룩 짭짭 먹으면 친구끼리는 괜찮아요. 역시 손님들하고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밥 먹는 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의 결정판들이 사실은 평가받는 자리예요. 공인중개사라는 건 결코 가벼운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비교를 하잖아요. 얼마가 더 싼지, 어떤 품질이 있는지. 하물며 가장 싸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여러분이 거래를 하시게 됩니다. 실례예요. 몇 년 안에 다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몇십억짜리를 거래를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한 번에 안 됩니다, 이런 게. 결국 그 순간에 여러분의 손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무슨 평가까지 받냐. 큰 물건은 그렇게 돼요. 큰 물건은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처분해서 아들, 딸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누구를 많이. 그래서 아무 동네 부동산이나 내 물건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이거 다 받으셨죠? 첫 장.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돈키호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돈키호테가 우리가 동화책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멋진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신 분들이에요. 사실 1년 전에 2년 전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동네 아저씨, 아줌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어엿한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사실 공부하시면서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자격증을 따는 순간은 뿌듯합니다. 그래,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그렇지만 멋진 일들을 하신 거예요. 돈키호테의 마음이 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옷을 멋지게 입고 품 있게 입었는데 말을 거칠게 하시면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말을 품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역시 그냥 동네에서 아파트를 파는 데는 뭐 그닥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나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 줄 걸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연금이 잘 안 돼 있어서요. 대부분의 재산을 부동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제1부자는 아시겠지만 주식 부자죠.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라든가 이렇게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걸 좀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주식 투자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왜 동네 부동산 가서 얘기 듣거나 친구가 누가 했다 그래서 하면 좀 돈을 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유산들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언젠가 처분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저희한테 맡기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우리는 결국 그거를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라는 거죠.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중개사님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어떤 공문이 왔냐면 우리 서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중개사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좀씩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색하시죠? 우리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변호사님, 검사님, 판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세무고시에 합격을 하면 세무사님, 회계고시에 합격을 하면 회계사님 부릅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다 치킨집 사장, 슈퍼집 사장처럼 그냥 서로를 김 사장, 이 사장님이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차별화하자. 협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쑥스럽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개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을 때 개인의 일이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연애한 일도 신문에 나고 헤어진 것도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는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 큰 건물들은 몇천억짜리도 있어요. 여기는 뭐 아직 실감 안 나시겠지만 강남의 건물들은 그런 거 있어요. 저희 기수 중에는 강남에서 중개법인 만들어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할 때는 결국 공인중개사로서의 그 공인이라는 게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악수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중개사님. 네.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은 편에 속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평소에 좋은 글을 읽는 걸 좋아한다. 네. 거기 무제 7시 한번 다 같이 봐주시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안경 좀 끼고. 무제 7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환한 얼굴로 대하는 것,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대하는 것, 몸을 수고롭게 하여 도와주는 것, 선한 마음으로 정성을 대하는 것, 자리를 내어주어 양보하는 것, 내 집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 부처님 말씀 중에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가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을 하시면 베푸셔야 돼요. 저는 이제 중개사무소를 막 차렸어요.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간판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누구한테 뭘 베풀겠어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 환한 얼굴로 대하는 것,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대하는 것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몸을 수고롭게 하여 도와주는 것, 어디 옆에 부동산 시계가 떨어졌는데 못을 박아야 된다. 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의자를 옮겨야 된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대하는 것, 자리를 내어주며 양보하는 것. 마지막 게 좀 어렵습니다. 내 집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 우리한테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사극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하룻밤 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아파트 사는데 많이 주택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아파트 사시겠죠. 갑자기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저희 완전 하늘 아래 첫 동네인데 아래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서 제를 넘으면 첫 나타나는 마을이 저희 마을이에요. 그 저희 마을에 제 올라오는 첫 입구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문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 아프셔서 이제 아버지 고향인 전라북도 정읍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 아프셔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몸 추스려셔서 올라올 때까지 아들 셋을 어머니가 키우셔야 되니까 힘드셨겠죠. 아버지도 아파하고 누워 계시고. 저녁 때쯤 됐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가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아래에서 큰 읍내에서 버스 거기까지만 오니까 한 3시간 정도 짐을 지고 걸어오면 첫 동네 저희 동네 온 거죠. 저희 동네에서 한 또 2시간 걸어가야 그 분들이 사는 동네 나오는 거죠. 이미 캄캄했어요. 뭐 가로등도 하나도 없죠. 옛날 시골 오직 캄캄했겠습니까. 지나가던 분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식사를 다 대접해 드렸어요. 밥을 다 먹고 이분들이 이제 가려고 주춤주춤 하니까 너무 그때는 후레쉬도 그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시골에는 이제 큰 후레쉬 아시죠? 그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장보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분들한테 주무시고 가라는 거야. 그때 한 2-3분 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사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누구 오시면 음식도 대접을 잘하고. 근데 어머니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아니 자고 가면 좋은데
그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막 찔벅찔벅 하는 거예요. 그 자고 나가면 어떡하냐. 아버지는 아버지 맘대로 저희가 자던 방에다가 그분들을 재워서 보내드렸어요. 대부분의 시골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특별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랬어요. 이 정도의 그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집에서 편히 쉬게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어떤 그 공간을 내어줘서 누구한테 제공할 수 있는 마음, 무죄칠시인데요.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하시게 되면 엊그제 이제 저희 동기 얘기인데요. 하여튼 2천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왔어요. 한 번에 좀 큰 거를 해서 1년, 2년, 3년 때 보통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제 친구 누나가 평범하게 잘 사시다가 몸이 자꾸 아프셔서 병원에 가도 잘 이유가 안 나오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고 신내림을. 평범한 누나였어요, 친구. 근데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제 친구가 이제 전국을 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물리를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세월호 때 그 아이들 구조했던 일을 했어요. 심해 잠수사라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수중 노가다라고 해요. 그걸 제대를 하면 SAUS라고 하는데요. 제대하면 이제 물 속에서 댐 만들고 이런 거 일을 해.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얘가 신라고 집에 오면 누나가 그렇게 데리고 간대요.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각종 명산의 기도처를 데리고 간대요.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공수를 하면 잘 이렇게 미래가 보인대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 떨어져요. 잘 안 보여요. 이 손님이 의뢰한 게. 그러면 한 달, 두 달, 짧게는 보름 가서 기도를 하고 오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하듯이 시험기였어요.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닦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내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어렵다가도요. 그 달에 수수료만 1,000만 원을 벌게 돼요. 엊그제 만난 제 동기 이야기예요. 12기 창동에서 하고 있어요. 내 몇 달 동안 힘들었대요. 도토리가 뭐 쌓아놓는다 이런 기분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 달에 열심히 해서 그것도 뭐 몇백짜리를 한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짜리를 차곡차곡 해서 그 달 1,000만 원 벌은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1년으로 나눌 계산을 못하고 나는 한 번에 1,000만 원을 번 사람이야.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에 나는 2,000만 원을 번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시고 그동안 몇 달 동안 힘들었던 거를 까먹게 돼요. 2,000만 원을 지금 마치 한 달에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막 쓰시게 돼요. 평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이 어렵게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돈만 들어와라.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장 보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우리 이 중개사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8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가 나는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유한 걸 다 좋다고 생각하지 가난한 걸 좋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갔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니까 착한 마음이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한 어떤 학자분들이 한 해석 중에 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건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 마음 안에 저 아파트는 별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가 돈이 될 것 같은데 손님이 자꾸 저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이러이렇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내 생각에는 저거를 살면 돈이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을 비워놓고 있어야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들어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손님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저한테 이제 이사 오자마자 한 6개월 된 아파트를 파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서울의 하계동에서 살다가 별내로 이사 왔는데 너무 친구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팔고 가셔야 되겠다. 근데 아시겠지만 2년 안에 팔면 여러 가지 세금으로 그렇고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만나고 1년만 채워도 그게 이제 세금이 조금 달라지니까 참아보시고 정 안 되면 2년까지 견뎌보시라.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1년만 버텨보시자. 여기 괜찮다. 그리고 서울 나가는 버스 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많이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연세가 한 60 몇 세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콜택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거 불러서 타고 가시면 된다. 그러고 그때 이제 그래도 올 겨울을 넘기고 봄이 돼서 이사 가고 싶으면 그때 팔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가셨죠. 그리고 저한테 종종 놀러 오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부동산은 다 이제 팔아주겠다고 물건을 올렸어요. 저는 말렸어요. 왜냐면 아까웠어요. 별내 아이파크 2차인데요. 그게 3년 반 전에 3억 8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지금 6억 2천이 가요. 그게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 사이에 역세권이라고 하죠. 4호선이 들어오고요. 8호선 연결이 확정이 됐어요. 저는 8호선 연결까지는 확정은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래 지금 현재 있는 별내역에 8호선이 들어오는 건 분명했지만
그걸 4, 5선까지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제 자신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4, 5선이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고, 또 돈보다도 그렇게 이분이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이제 집안의 갈등이에요. 이분 빼놓고는 다 별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족들의 반대를 다 우기고 또 서울로 나갔을 때 집안이 화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시면 차도 대접해 드리고 뭐 3개월만 버텨보고 생각하자 이렇게 그분을 이제 유도를 했죠. 3개월 뭐 견딜 수 있잖아요.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팔러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집안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이제 같은 집에 남편이 살고는 있지만 뭐 각방 쓴 지 오래되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시게 돼요. 수없이 들으시게 돼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시면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같은 저하고 동네 살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믿고 1대1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내 마음 안에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심지어 자기가 누구누구를 못되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얘기까지도 다 하게 돼요. 와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막 화가 나요. 이 사람이 나 믿고 했지만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셔야 상대방이 힘들게 한 얘기가 내 마음 안에 와 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하게 돼요. 판단을 하게 돼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집을 정말 어렵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아야 되는 마음이 있겠죠. 또 아들 사업비도 대줘야 되는데 남편 몰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등 이야기를 들으시게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심리 상담자 역할도 하시게 돼요. 본의 아니게. 사실은 내 집안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집안이 화평해져요. 손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집은 일도 아닌 거예요. 네. 좋은 직업입니다. 애통해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다 좋은 말이에요. 누가 와서 슬픈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자꾸 이 다음번에 잔금을 어떻게 빨리 땡길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같이 슬퍼하고 결국 의에 굶주렸다는 건 그 사람이 힘든 거를 같이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옆에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하고 같이 다퉜어요. 둘이 사이가 싸웠어요.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B가 미웠어요. 그래서 이참에 같이 B를 신나게 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다 들어준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누군가를 꼬집고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둘 사이를 화평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심리의 중재자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부동산만큼 갈등이 심한 업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을 놓고 똑같이 계약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쵸 나누는 게 없잖아요. 계약을 한 건이잖아요. 오로지. 그럼 나한테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님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나에 대해서 물고 뜯고 하는 경우를 겪으시게 돼요. 내가 마음을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화가 미치고 이게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앞에 중요한 손님 상담하고 있는데 내 계약이 힘들게 되는 전화가 와요. 나도 모르게 손님 앞에서 목소리가 올라가면서 옆에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험한 소리가 나오게 돼요.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게 여러분한테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잖아요. 화를 내는 모습만 보게 돼요. 거친 모습만 보게 돼요. 우리가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물건을 의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어디 아파트 앞에 부동산이 열 몇 군데 있어요. 별내는 한 120개 되거든요. 저희는 그 1, 2차 아파트에만 15개가 있어요. 그럼 그 15개 중에서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땅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믿겠느냐? 그동안 여러분이 갈고 닦은 장사의 실력 말고 인간적인 믿음이 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중요한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나시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근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나한테 왔어요. 중개사한테. 이유는 그 손님이 집을 나서서 우리 사무실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을 만난 거예요. 한참 다른 물건 때문에 막 이렇게 바쁘고 있는데 어디 땅을 팔아달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대답하시고 건성으로 하시면 그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돌아다니셨겠죠. 먼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보시면 이 땅이 맹지다 아니면 도로가에 접해 있다 뭐 할 때 그 손님이 나중에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보셨으니까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도로가에서 좋고 근데 그 옆에 땅은 비어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주인인지 아세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저런 사정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야 시험을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부동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나한테도 부탁을 했고 다른 부동산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부동산은 먼저 가서 사진을 찍고 물건을 올리고 손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나는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심지어 한 달 뒤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손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파트 하나만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방에도 땅이 있고요. 딸도 팔고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개가 같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시고 한번 알아보는 게 결국은 그 손님한테는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서 검색만 하시지 말고 발품을 파시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 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 진심을 전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하시다 보면 이제 땅들 중에서 거래하다 보면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거나 하시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하시던 사장님들 중에서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맹지를 사서 계시고 끙끙거리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신문에서 또 방송에 듣던 기획부동산 땅 쪽에서 부동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부동산으로 돈 버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뭐 하다가 이제 돈 어디 맡기면 좀 다른 것보다 크게 벌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돈 투자했다가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심한 거는 이제 뭐 사기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렸을 때는 순진한 게 좋지만 순진한 게 귀엽거지만 이제 우리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진하는 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순수하시되 순진하진 않으셔야 됩니다. 철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을 담궈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없었다면 내 안에 인간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하게 되면 더 쉽게 접하세요. 그 부분을. 사기를 치는 사람이 항상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사기를 치기 전에 온갖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딱 한 번 사기를 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부터 마음을 닦아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냥 좀 여기는 느낌이 좋지 않다, 탁하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들은 오실 거예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몇십 년을 사셨으니까 맨 끝에 보면 네. 나오셔서 여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매집해 너무 해퍼해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묘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로 접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으로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문구들이실 거예요. 근데 부동산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만나셨던 분들보다 훨씬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돈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휘둘리게 돼 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마음에 힘이 들고요. 제 바로 옆에 부동산에 있었던 분인데 굉장히 차분하시고 원래 모험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선하시고. 근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이게 다산 신도시에 이제 그 상가들을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1층의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이었어요. 1층의 분양가가 좀 셌어요. 다산 신도시에 8호선도 들어가고 이제 몰려서 다산도 한 3억 8천 분양했던 게 지금 6억 2천 가요. 다산도 굉장히 물론 거품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욕망이 거품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고 있어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고 있어요. 바람직하진 않아요. 4억짜리가 7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2명이면 우리 자녀가 집을 살 때 지금 6억인데 그때쯤 10억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 대출을 5억 받고 6억 받는다 하더라도 4억, 5억을 사회초년생 연봉 3천, 4천짜리가 무슨 수로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암울한 사회,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암울해요. 그런데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돈은 버는데 굉장히 힘들게 될 수 있어요. 돈은 버는 수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 돈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요. 실제 부동산들 중에서 손님을 계약해서 특히 분양권 같은 거 해주다 보면 분양권 처음에 피 1,000 주고 사들여서 내가 손님 한 5명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 손님 1억에 팔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300만 원 받는 거에 아주 즐거워요. 그쵸. 우리가 다 했더니 300만 원. 5개 계약하면 1,500만 원이에요. 와, 이런 직업을. 그런데 그 손님 아들, 딸 거 다 해서 3개 하면 그 손님 3억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결국 그래서 중개사가 아니라 투자자로 뛰어들게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하시다 보면 돈이 되는 게 보여요. 실제로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투자해서 어렵고 힘들게 된 부동산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 귀에는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들만 들려오게 됩니다. 내 귀에는. 부동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안 되잖아요. 아시지만 치킨집 하나 오픈하려고 그래도요. 5, 6천에 7, 8천 들어요. 식당 하나 해도 집기, 커피숍 거의 1억 들어요. 간판도 있고. 부동산은 그냥 권리금 2, 3천만 원짜리고요. 그냥 뭐 아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보증금 회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만 성실하게 하면 크게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나는 건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요. 중개사의 본분을 까먹고 투자자로 뛰어들게 돼요. 주변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실패한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수료부터 몇 천만 원짜리까지를 접하시게 됩니다. 왜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신받으신 누님 얘기해드렸죠. 친구 누님. 초반에 이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공수가 잘 나오고 잘 맞춘대요. 여러분도 부동산 3년, 5년 안에 큰 건들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동기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진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아주는 손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잘 마음을 다지셔야 오래 가실 수 있어요.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좀 편안하세요. 얼굴들 보시면. 근데 순간 몇 년에 돈 잘 버는 우리 사장님들 뵈면 나중에 되게 어려워져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 다산 신도시에 평당 5천만 원짜리 그런 분양 면적 20평이면 실면적 10평짜리예요.
아시죠? 보통 그 대로변의 큰 상가들이 10평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10평짜리 평당 분양 10평이니까 실평수 10평이지만 10억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매매가 0.9%하면 900만 원인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양할 때 이 시행사나 분양사에서 처음에 좀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씩 줘요. 실제로 해보면 그걸 R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 중개 수수료를 2천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이거 2천만 원 지금 한 석 달 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래서 월세부터 실장님 월급 이것까지 계산하면 한 서너 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오히려 부어가면서 유지해 왔어요. 그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권했던 거예요. 그 10억짜리 상가를.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문제는 분양 대행사에서도 그렇고 이거 손님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맞춰주겠다고 막 했어요. 손님이 맞춰지지 않아요. 왜? 내 상가만 있지 않잖아요. 나를 믿고 산 손님은 이제 언제 월세가 맞춰지냐. 결국 이분은 저한테 자기가 받은 2천만 원 다 줄 테니까 이거 임대만 맞춰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2천만 원 다 저한테 주겠대. 물론 저 못 맞췄죠.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장님은. 그 전까지 너무너무 평범하게 부동산을 꾸준하게 하루에 한 달에 뭐 몇백 벌면서 잘 사셨어요. 근데 어려운 순간에 그런 손님한테 이거 월세 제가 맞춰드릴게요 했다는 거예요. 하시게 됩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욕심만 안 부리면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욕심만 부리시지 않으시면. 그런데 정말 큰 수수료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옵니다. 이제 정말 동네 평범한 여성, 남성, 아줌마, 아저씨였다가 정말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큰 돈도 버시게 돼요. 그때 필요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런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잘 듣는 선생님한테 저는 수행을 하고 살고 싶은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다가 결혼이 최고의 수행 생활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산으로 가고 좋은 책을 읽고 명상 프로그램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결혼을 하시면 최고의 수행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돈을 안 받고라도 수수료를 안 받고라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실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돼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미에 있는 땅을 미국에서 오신 손님을 제가 팔아드린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흥미진진한 얘기. 저는 미국 가서 이렇게 며칠 밤을 잘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졌어요. 그분을 제가 중개함으로써.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손님이 내가 다 해놓은 거를 이제 계약서 도장만 찍고 수없이 준비해놓은 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옆에 부동산이 제가 1,000만 원 더 받아드릴게요. 거꾸로 매수자한테는 제가 1,000만 원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 물건을 채가게 됩니다.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오르죠.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부동산끼리 살인사건도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을 다져갖고 있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협지에서 보면 이제 막 무술을 갈고 좋은 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 쓰면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지만 내가 잘못 휘두르게 되면 나를 다치게 합니다.
부동산에서 말을 잘할수록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은 말 한마디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깨지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게 돼요. 내 말 한마디에 손님이 움직여. 내 한마디에. 그래서 교만해지게 돼요. 분명하게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떠한 직업보다 수행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어떠한 직업보다. 여러분은 수많은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가졌는데 너무너무나 스스로도 깎으려고 들고 째째하게 구는 사람부터 500에 30짜리 원룸을 없는데 정말 깔끔한 청년까지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 공인중개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멀리 안 가시고 절이나 교회 안 가시고 수행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북클럽을 하면서 같이 인문학을 나누는 건요. 우리가 누가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할 때 3, 40분씩 1시간씩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비싼 걸 산다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다 마음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20년, 30년 후까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랜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있다는 거.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거. 그건 바로 끊임없이 마음을 닦는 거예요. 학생 때는 좋은 책도 읽고 무슨 여행도 가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인이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책을 읽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돈을 잘 번대. 그렇죠.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도 괜찮고 절도 괜찮고 뭐 명상 단체도 괜찮고요. 종교가 없으시면 그냥 평소에 좋은 책을 읽으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를 닦아가는 거, 그게 결국은 부동산에서도 성공하는 길이에요. 부동산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